기업들이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지금 미국이 잘 나가는 것도 미국이 대단해서도 있겠지만 미국 외 국가들이 지금 등신이라서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만 좀 쉬었다 가고 다른 데 좀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오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미국 외에 갈 데가 지금 뭐 중국을 갈 거예요, 신흥국을 갈 거예요, 유럽을 갈 거야, 일본을 갈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죠. 지금 신흥국 상태가 특히나 안 좋은데 보시면 그 달러만 이렇게 절상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작살이 나 있는데 역시 최강은 연초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 12% 정도 절하가 됐죠. 그것도 사실 작은 건 아닌데 글로벌 3등 정도 하고 있는데 최강자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이제 브라질 헤알입니다. 여긴 답이 없죠. 뭐. 브라질은 산업 구조도 포트폴리오도 많지 않고 브라질 기업 중에 알만한 기업들 모르잖아요. 브라질은 축구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만 하지. 기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가장 큰 기업은 이제 역시나 에너지 이런 쪽입니다. 우리가 알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돈은 돈대로 뿌리겠다고 좌파 대통령께서 열심히 돈을 뿌린다고 하니까 돈 가치가 급락을 하는 거죠. 우리보다 브라질이 먼저 죽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죽진 않을 거예요. 다음이 이제 멕시코죠. 멕시코는 좀 처음엔 좀 좋았다가 처음에 왜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옆에 붙어 있고 하니까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로 많이 가고 해가지고 꽤 괜찮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오고 관세나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니까 20% 가까이 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통화가 대충 한 1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야. 달러가 강한 것도 있는데 얘들이 약한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가 더 갈 수 있겠냐? 여기서 더 간다면 여기 혹은 여기서부터 위기가 터져가지고 확 번지겠죠. 우리 기억 있지 않습니까? 데킬라 위기. 94년에 멕시코 외환 위기를 데킬라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97년에 태국 바트와가 패그가 깨지면서 동아시아 외환 위기, 우리나라 IMF까지 쭉 연결되는. 그리고 러시아의 롱터 캐피탈이 파산을 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그 죽음의 구판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최악을 가져간다면 될 수 있다. 그럼 94년처럼 되려면 일단 뭐 한 나라가 죽어야 돼. 그리고 그게 번져 나가야 되는데 확률이 가장 높은 브라질. 근데 그냥 브라질은 돈을 뿌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뿌리겠다는 사람과 어떻게 제거되면 돌아올 것도 같긴 한데 그리고 더 빠진 거는 브라질이지만 지금 사실 좀 머리가 아픈 건 오히려 멕시코일 겁니다. 94년도 멕시코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94년이 참 멕시코한테는 정말 힘들었던 해가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멕시코가 외환위기에 출발이 됐던 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멕시코 안에 원인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여당 후보가 암살돼가지고 말 그대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도중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계엄은 뭐 혼란도 아니야. 유력 후보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뭐 저기 후보 7, 8번이 죽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대로 가면 당선인 사람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당황을 해서 일단 돈부터 엄청 뿌립니다. 원래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하니까. 근데 참 운이 없는 게 새 대통령이 어떻게든 선출이 돼가지고 정치적 안정만 돌아오고 수습만 되면은 별일 없을 수도 했는데 하필 돈을 열심히 뿌리고 있을 때 9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권 대학설 즉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나오는 건데 근데 금리 인상이 이번 22년 때를 제외하고 가장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돈 풀고 있는데 연준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니까 멕시코는 낮아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이 없었더라도 연준이 그런 식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위험에 몰릴만 했는데 이미 그냥 알몸이 돼가지고 다 돈을 퍼내고 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나가리가 된 거죠. 낮아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부터 위기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약한 고리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다가 그게 결국에는 아시아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오게 되죠. 그게 태국이 당시에 바트와가 달러와 패그가 돼 있었습니다. 멕시코도 낮아빠졌는데 한낱 태국이 어떻게 이 강한 달러의 패그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역시 하이에나들이 뛰어들었고 결국에는 지지를 치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바바방 터지니까 태국 저거 봐 괜찮다고 하더니 문제 생겼네. 그럼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한국은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랬는데 안 괜찮은 듯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보니까 진짜 안 괜찮았던 거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절하, 환율 상승에 대한 위기의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94년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94년하고 얼마나 유사하냐?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는데 일단은 당시에는 멕시코도 그때는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멕시코는 지금은 미국 관련 공장, 우리나라 공장들도 많이 가 있어가지고 산업도 좀 있고 많이 좋아졌는데 14년에 멕시코는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미국도 아닌데 쌍둥이 적자를 계속 볼 때였어. 돈 벌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에 팔고 하는 게 다 하나의 산업일 정도로 그랬던,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더했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 쌍둥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가 돈을 쓰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려 얘가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죠. 근데 지금 멕시코는 일단 환율은 슬프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도 94년대 멕시코하고 우리도 97년 외환위기 때 한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갖다 대면 말이 안 되죠. 97년도면 강남 아파트 3억 안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그렇지는 않고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큐에 그게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사실은 힘든 건 맞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이머징에서 그렇게 쌍둥이 적자를 계속 보는 그런 국가의 비율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렇게 불이 확 번지기에는 좀 숲이 좀 젖어 있다? 그렇게 쉽게 번질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당연히 그때 멕시코가 외환 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돈이 있으면 뭐 적자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외환 보유고도 없고 경상무역 다 적자인 상황에서 돈 찍는데 금리가 올라갔다. 근데 지금은 멕시코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연준이 금리 내리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거지 다시 금리 인상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4년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연준이 스탠스입니다. 그때는 뭐 3%였던 게 1년 만에 5.5가 되거든요. 250핍, 지금으로 좀 10번 베이비 스텝을 그냥 쭉쭉 밟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물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렇게 250핍 올릴 수 있을까? 그럼 뭐 그냥 그렇게 하겠다면 다 죽자는 얘기지 뭐. 한번 그냥 끝을 한번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일단은 힘들었지만 고생은 그래도 한 7, 8%는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이머징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도 트럼프라는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앞두고 다 가드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국가 37개 OECD 국가 중에 거의 30개 국가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사실상 대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렉시트 기억이 납니다. 지금 2016년 때. 그때 브렉시트가 결정 났을 때 우리나라 개헌보다 더 놀랬거든요. 영국은 EU에 유로존에 들어가 있는 좋은 점만 겟하고 나쁜 거는 열애로 인정받았던,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그냥 그걸 굳이 때려치운 게 브렉시트였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총리가 한번 국민투표를 던진 거냐. 이게 당연히 이건 안 하지. 제정신이면 이거는 탈퇴 안 할 거야 했는데 탈퇴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안 되는 선택이지만 정치적으로 꼬이면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된다면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지만 경제적인 여파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모든 중앙은행이 브렉시트가 결정내면 그때부터 돈을 뿌리려고 준비를 했고, 실제 그 결정이 나오니까 돈을 엄청 풉니다. 브렉시트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긴축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브렉시트라고 하니까 이 큰일이 생겼네. 이제 유로존이 깨지고 EU가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영국은 유로존 아니었습니다만 EU가 깨지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2000년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EU는 하나로 가더니 완전히 이제 깨지네. 였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브렉시트 되고 나서 EU가 바뀐 게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잘했지. 탈퇴를 해도 난민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런던 이런 데는 다 이슬람인데 대륙 국가처럼 똑같이 놀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당시의 경제에 얼마나 충격을 줄지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너무 쫄았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엄청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렉시트의 효과는 나중에 나올 건데 돈은 미리 찍어버렸잖아. 그래서 오히려 경제 좋아집니다. 유동성 효과로. 25년이 그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유동성 국면이 됐을 때 미국도 괜찮겠죠. 그 논리면 미국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닐 때도 2년간 자체적으로 엔진을 돌리면서 온 게 있기 때문에 동력을 좀 상실하고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차익 실현 욕구를 갖고 있는 물량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잠깐 나 저기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갈 수 있고, 단기적이라도 이머징의 유동성 효과가 유입이 되면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원래 본전으로 돌아만 와도 꽤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삼성전자 빠지기 전 가격으로만 돌아와도 그 초급등 아니겠어요?
한 8만 원 간다면 여기서 얼마가 올라야 8만 원이 가는 거야. 지금 5만 4천 원 정도에서. 그런 기회를 좀 놓치지 말자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년 동안 미국의 상대 강도가 엄청 좋았잖아요. 얘들은 빠지고 미국은 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벌어졌는데 상대 강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게 미국이 내려와 줄 수도 있고 얘들이 올라와 줄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리면 미국은 내려오지 말고 그냥 있고 우리가 비미국이 올라가면 가장 해피한 것이고 투자자들은 거기에서 기회를 찾으면 해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머징이 전반적으로 밸류가 높아지면 미국의 밸류가 이머징도 높아졌으니까 밸류가 똑같다 하더라도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쟤들도 저 정도 받는데 그럼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간다 뭐 이런 거는 쉽지 않은 아직은 그건 굉장히 좀 도전적인 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미국 경제를 미뤄졌던 연준의 역레포 유동성 그리고 재정 지출 통화 정책을 제외하고는 두 개 정도는 빠르게 소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대신에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이 쉰다는 말은 니네들한테도 이제 고생이 끝났다는 얘기가 되니까 거기서 기회를 찾아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미국이 원래대로 이 정도까지는 갈 건 아니었는데 이머징이 막판에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트럼프의 당선으로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이제 관세까지 때린다고 하니까 중국 힘들어서 신흥국도 같이 힘들었는데 중국인 60%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미국도 좀 쉬어갈 때 쉬지 못하고 더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딩 해야 되니까. 그럼 트럼프가 왔으면 미국은 트레이딩해서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 관세 맞아야 되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되는 놈은 뭐 앞으로 꼬꾸라져도 뭐 떡이 생기고 안 될 놈은 뒤로 꼬꾸라져도 코가 깨진다. 이게 2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상화를 기대할 시기가 좀 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